14억 명 중에 1등. 저 류주한에게는 그런 숫자들이 익숙했습니다. 저는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 경제학부 4년 연속 수석 류주한입니다. 전국 가오카오 상위 0.001%. 국제경제학회 최연소 논문 게재. 중국 정부 장학금 3회 수상. 베이징시 청년 모범상 최연소 수상자. 숫자가 저를 증명했고 그 증명이 곧 제 자부심이었죠. 아버지는 상하이 푸동신구의 국영기업 부사장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베이징 인민일보 국제부 편집장이셨죠. 어릴 때부터 식탁에서 듣던 이야기는 늘 비슷했습니다. 류주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시절을 아니? 정화의 대항해가 콜럼버스보다 87년이나 빨랐단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늘 자부심이 가득했죠. 우리가 화약을 발명했을 때 유럽은 아직 중세 암흑기였어. 종이를 만들 때 그들은 양피지에 글을 썼고, 어머니는 늘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중국이 다시 일어서고 있어. 너희 세대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완성할 거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칭화대 입학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 왕하오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즈한, 우리가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너는 중국은행 본사, 나는 국무원 경제정책실에서 일하고 있겠지. 10년 후엔 우리가 중국 경제를 설계하고 있을 거야. 그래, 맞아. 칭화대 경제학부 출신이 중국 GDP의 30%를 움직인다고 하잖아.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선배들의 행적이 그것을 증명했죠. 재무부 차관, 인민은행 부총재, 화웨이 CFO. 칭화대 경제학부는 중국 경제 권력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날, 칭화대학교 본관 앞,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아침이었습니다. 경제학부 게시판에 붙은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갔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류주한, 한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환학생 선발 합격. 동기들이 몰려들었죠. 대단해. 서울대라니. 천양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서 한국 애들한테 진짜 경제학이 뭔지 보여주고 와. 리밍이 덧붙였죠. K-파프이나 듣는 애들한테 진짜 문화 강국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오라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죠. 선발 인터뷰에서 심사위원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답했죠. 중국은 5천년 역사와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배우러 오는 나라죠. 제가 가서 그들에게 진짜 경제 강국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장 교수님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자세다. 한국은 빠르지만 그 수준이 여전히 얕아. 진짜 학문의 깊이가 뭔지 보여주고 와라. 그 말이 제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지만 자랑스럽게 만들었죠. 출국 전날 밤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즈한아, 기억해라. 내가 중국을 대표한다는 걸. 5천년 문명의 후예답게 행동해야 한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울은 작지만 배울 점도 있을 거야. 하지만 잊지 마. 우리가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붉은 여권을 손에 들고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는 중국 국제항공 비행기. 그 거대한 동체에 새겨진 오성홍기가 자랑스러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베이징의 10분의 1 크기. 한국 인구는 중국의 27분의 1. GDP는 8분의 1.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눈을 감았죠. 1년 후에 제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와 국무원에서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류즈한.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배우게 될 것이 경제 이론이 아니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죠. 입국 심사장의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줄 선 한국인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는 데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죠. B-하는 전자음과 함께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제 붉은 여권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외국인은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손짓하는 방향을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제 앞에 선 파키스탄 가족은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칭얼대자 아버지가 조용히 달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줄은 거북이처럼 움직였고 제 인내심은 바닥을 쳤죠. 옆 통로를 보니 미국 유럽에서 온 백인들은 별도 창구에서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달랐죠. 미소를 띠며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제 여권을 받아들더니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1분, 2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자 목적이 뭐죠? 교환학생입니다. 서울대학교요. 서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 뒤로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속닥거리며 제 여권을 이리저리 살폈죠. 입학허 가서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짜증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서류를 꺼내 건넸더니 또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칭화대학교. 확인됐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죠. 도장을 쾅 찍고 여권을 돌려주는 동작에는 어떤 환대도 없었습니다. 짐 찾는 곳으로 향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인 전용 게이트에는 새로운 승객들이 계속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죠. 가족을 만난 사람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집에 왔구나. 누군가의 감탄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나는 칭화대생이야. 중국 상위 엘리트. 그런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수화물 벨트 앞에서 가방을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세관 검사대에서도 차별은 계속됐죠. 한국인들은 그냥 통과했지만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가방을 열어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직원이 물었죠. 신고할 물품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방 한번 열어보세요. 왜요? 규정입니다. 루이비통 캐리어를 열자 직원이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중국 차와 과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이게 뭐죠? 차입니다. 선물용이에요. 몇 개나 됩니까?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10개입니다. 문제 있나요? 통과.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가장 충격적이었죠. 웰컴 투 코리어라는 대형 전광판 아래 한 무리의 한국 학생들이 돌아온 친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보고 싶었어. 그들의 포옹과 웃음이 공항을 가득 채웠죠. 반면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서울대 버디 프로그램에서 배정된 학생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의무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류주한 씨죠? 짐 들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유학생이 이런 대접이라니. 그때 문득 깨달았죠. 여기서는 제 붉은 여권이, 칭화대 학생증이, 14억 인구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요.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지? 우린 가르치는 나라라 믿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실. 첫 수업을 앞두고 일찍 도착한 저는 맨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오늘의 주제가 눈에 들어왔죠. 동북아 경제의 신뢰지수 마이너스 무엇이 투자를 결정하는가.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당연히 경제 규모와 성장률이 답이겠죠. 한국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자리를 채워갔죠. 몇몇이 저를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구시 정각, 김 교수님이 들어오셨죠.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에서 온 류주한 학생입니다.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손을 들었죠. 중국입니다. 작년 기준 1,630억 달러로 압도적 1위죠. 맞습니다. 그럼 GDP 대비 FDI 비율은 어떨까요? 그것도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약 1.1%입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죠.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옆자리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김유진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죠. 한국은 GDP 대비 약 0.8%입니다. 하지만
투자 신뢰도 지수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3배 높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신뢰도? 그게 뭐가 중요하죠? 돈이 몰리는 곳이 진짜 강국입니다. 제가 손을 들었죠. 그건 단순한 서구의 편견입니다. 실제 투자액을 보세요. 중국이 한국의 몇 배입니까? 경제력과 인구에서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솔직히 작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유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럼 왜 투자 신뢰도는 한국이 3배 높을까요? 그건 김 교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세요. 화면에 차트가 떴습니다. 투자 철수율, 재투자율, 투자 수익률 안정성. 놀랍게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죠. 류주한 학생,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죠. 국가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곳. 그게 진짜 경제 강국이죠.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주 조별 과제가 바로 그겁니다. 각국의 신뢰 구축 사례를 분석해 오세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조를 짰습니다. 저는 김유진과 같은 조가 됐죠. 회의는 다음 날 카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준비했죠. 중국의 경제성장 데이터 1대1로 프로젝트의 성과,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 숫자. 완벽한 PPT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조원들을 만났을 때 저는 노트북을 펴며 당당하게 말했죠. 제가 다 준비해왔습니다. 이대로 발표하면 됩니다. 김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조원들 의견도 들어보셨나요? 들을 필요가 있나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 그때 다른 조원이 말했죠. 교수님은 협력 과정을 보신대요. 발표는 팀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은 경쟁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옳은 거 아닌가요? 발표 당일이 됐습니다. 우리 조 차례가 오기 전 다른 조의 발표를 봤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학생이 발표 중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잘못 읽었네요. 3%가 아니라 0.3%였습니다. 저라면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을 텐데 그 학생은 담담하게 인정했죠. 더 놀라운 건 조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죠. 같이 수정하면 돼요. 그들은 웃으며 즉석에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실수한 학생도 다시 자신감을 찾았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구나. 우리 조 차례가 왔습니다. 김유진이 먼저 나섰죠. 저희는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조사한 부분을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제 완벽한 PPT는 전체의 일부가 됐죠. 마지막에 김유진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신뢰는 완벽함이 아니라 투명함에서 나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함께 개선하는 과정. 그게 진짜 신뢰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김 교수님이 평가하셨죠. 훌륭합니다. 특히 류주한 학생의 데이터와 한국 학생들의 분석이 잘 어우러졌네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 노트를 공유하고 있었죠.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그들은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배우고 있었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힘이 신뢰를 만든다고 믿었지만 여긴 신뢰가 힘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3시 14분. 굉음과 함께 기숙사 복도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저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죠. 복도가 물바다였습니다. 2층 세탁실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학생들이 하나둘 나와 당황해했습니다. 또 중국 애들이야? 작년에도 그랬잖아. 세제를 컵으로 부어 넣는다니까. 잠옷바람으로 나온 저는 불편한 시선들을 느끼며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관리인 아저씨가 와 있었죠. 그가 CCTV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 중국 학생이네. 아저씨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죠. 학생, 321호 맞지? 류주한? 네, 맞습니다만.
어젯밤 11시 43분에 세탁실 갔다 왔지? 빨래 확인하러 갔었는데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으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매번 이래. 중국 학생들은 한글을 못 읽어서 그런지 기계 사용법도 제멋대로야. 저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높아졌죠.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전 규정대로 했어요. 그래? 그럼 누가 했겠어? 너 말고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왔는데? 다음 날 오전, 중국 유학생들의 비상 모임이 열렸습니다. 왕하오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거 진짜 인종차별 아니야? 증거도 없이 즈안이 형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장래희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작년에 나도 당했어. 전자레인지 고장났다고 나한테 책임 물리더라.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세탁기 쓰는 것도 죄야. 다들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죠. 그런데 정말 아무도 세탁실에 안 갔어?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천천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죠. 1층에 사는 리밍이었습니다. 실은 내가 새벽 2시쯤에 갔었어. 뭐? 미안.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세제를 좀 많이 넣긴 했는데. 얼마나 넣었는데? 반 컵? 다들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하오가 리밍의 어깨를 두드렸죠. 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우리끼리 뭉치는 거야. 맞아. 어차피 한국 애들은 우리를 편견으로 보잖아. 장래희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세탁기 사용법이 중국이랑 달라서 헷갈리긴 해. 근데 그게 우리 잘못이야?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기숙사 온라인 게시판은 더 난리였습니다. 또 중국인이 사고 쳤네요. 매번 이럽니다. 공동생활 개념이 없어요. 중국인 전용 기숙사 따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세금으로 왜 저들 뒤치다꺼리를. 댓글은 더 가혹했습니다. 작년에 주방 불낸 것도 중국인 복도에서 밤새 떠드는 것도 맨날 중국인 제발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면. 오후에 학생회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류주한 학생에게 기숙사 규칙 위반으로 인한 경고 조치를 통보합니다. 신뢰 점수 10점 감점. 현재 점수 9만 100 추가 위반 시 퇴사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학생회 사무실로 찾아갔죠. 담당자는 이미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류 학생, 벌써 세 번째 중국 학생이에요. 오늘만요. 전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CCTV엔 류 학생만 찍혔는데. 그 이후에 누가 갔을 수도.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며 한숨 쉬었습니다. 작년 통계 보실래요? 기숙사 시설 파손의 73%가 중국 유학생이에요. 그건 편견이잖아요. 편견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문화 차이는 이해하지만 규칙은 지켜야죠. 한국은 감정의 나라군요. 사실은 안 중요하고 통계로만 판단하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국 학생 둘이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류주한 씨 맞죠? 네. 저희가 봤어요. 어젯밤에 세탁실에서 일찍 나가신 거. 그들이 들고 있는 건 걸레와 물통이었습니다. 같이 청소하실래요? 혼자 다 치우기 힘드실 거예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한 학생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업에서 봤거든요. 팀 프로젝트 할 때 묵묵히 자료 조사하시는 거. 그런 분이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 리 없죠. 우린 알아요. 선입견 때문에 억울하신 거. 그들과 함께 복도를 청소하면서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중국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심한 건 알아요. 미안해요. 근데 가끔은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들도 있긴 해요. 문화 차이겠지만 예를 들면요. 기숙사 규칙을 안 지키고도 우리나라에선 이게 정상이라고 우기는 경우요. 저는 리밍과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걸레질을 하던 다른 학생이 말했죠.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자세 같아요. 그게 신뢰의 시작이니까. 맞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인정하고 개선하면 되죠. 그날 밤 관리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류 학생, 진짜 미안해. 범인 찾았어. 리밍이 결국 자백한 거였죠. 그 학생이 울면서 고백했어. 무서워서 숨었다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본 거 미안하다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리밍을 감싸기만 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저를 믿고 도와줬죠.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신뢰는 말로 쌓는 게 아니었다.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했죠. 바닥을 함께 닦으며 배우는 거였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였다. 강남역 테헤란로의 유리 건물. 스타트업 트러스트페이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인턴 경쟁률이 1001이라고 들었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칭화대 수석. 블록체인 관련 논문 3편. 중국 핀테크 시장 분석 보고서 저자. 이력서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했죠. 면접 대기실에는 서울대, 연세대, KAIST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저만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류주한 씨, 들어오세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면접실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죠. 가운데 앉은 대표가 먼저 물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류주한입니다. 중국은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의 거래액은 한국의 50배가 넘죠. 제가 그 시장을 직접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인상적이네요. 그럼 왜 트러스트페이에 지원했나요? 중국은 혁신의 중심입니다. 14억 인구와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죠. 한국은 작은 시장이지만 배우기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면접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대표가 미소를 거두며 물었죠. 배우기에 좋다고요? 그럼 왜 우리에게서 배우려고 하죠? 그건 더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앞서 있다면 왜 한국 기업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한 답변이 없었죠. CTO가 끼어들었습니다. 류 씨가 분석한 중국 시장,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알리페이의 신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시나요? 문제요? 세계 최대 규모의 신용평가 시스템인데요. 규모는 크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요? 투명성은요? 또 다른 면접관이 덧붙였습니다. 작년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아시죠? 5억 명의 데이터가 해킹당했습니다. 그건 어느 시스템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후 대응이 문제였죠. 은폐하려 했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트러스트페이는 이름 그대로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규모보다 신뢰. 이게 우리 철학이에요. 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벽에 걸린 회사 슬로건이 눈에 들어왔죠. 겸손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면접관들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시장의 장점을 한국에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다른 지원자를 만났죠. 김유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했어요. 완전히.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나 봐요. 가르치러 온 사람처럼 행동했으니까. 김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도 첫 면접 때 그랬어요. 스펙만 믿고 갔다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요? 근데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왜 이 회사여야 하는지. 한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면서 빌딩들의 불이 하나둘 켜졌죠. 작은 나라, 작은 도시. 하지만 왜 이렇게 단단해 보일까요? 지식으론 이겼는데 마음으론 졌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메일이 왔습니다. 트러스트페이 인턴 선발 결과 불합격. 예상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벤치를 일어서려는데 누군가 떨어뜨린 서류가 바람에 날렸죠. 저는 반사적으로 뛰어가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 주인은 조금 전 면접장에서 만난 다른 지원자였죠. 아, 류주한 씨. 정말 감사해요.
이거 중요한 서류인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제가 처음 들은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 학생이 가고 난 뒤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긴 나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나라구나.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배우러 왔다는 걸. 그날 밤 김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답장이 왔죠. 그게 진짜 합격이에요. 축하해요. 이상하게도 정말로 무언가에 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선 말보다 마음이 먼저 평가된다. 일기장에 그렇게 적고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만함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죠. 진짜 배워야 할 것들이. 5월의 어느 날 저녁. 기숙사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대사관.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류주한 학생인가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대사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 담당 영사님이 면담을 원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일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대사관 회의실. 영사님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차갑게 말했죠.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면에는 제 SNS 게시물들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협력 문화, 인상적이다, 신뢰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 중국도 배울 점이 많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영사님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류 학생, 당신은 중국 정부 장학생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이 뭡니까? 중국도 배워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배우러 간 겁니까? 또 다른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본국에서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칭화대 학부장님도 우려를 표명하셨고요. 우려요? 류주한 학생이 서구 사상에 물들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국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영사님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좋은 점? 당신은 중국의 우수성을 알리러 간 거 아닙니까? 침묵이 흘렀죠. 다른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내용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영사님이 서류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그럼 이것도 진실입니까? 중국 학생들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썼더군요. 그건 맥락이. 3일 내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귀국 조치하겠습니다. 장학금도 당연히 중단되고요. 대사관을 나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멈춰섰죠. 핸드폰 화면에는 99개의 미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즈한,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쓴 거야? 내가 중국을 배신했다는 소문이 돌아 우리가 믿었는데 실망이야. 칭화대 동기들, 선배들, 심지어 고향 친구들까지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왕하오의 메시지가 가장 아팠죠. 너 때문에 우리 학부 전체가 욕먹고 있어. 제발 정신 차려. 난간을 붙잡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작은 나라를 무시한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했구나. 스스로에게 물었죠. 언제부터 진실을 말하는 게 배신이 됐을까? 그때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김유진이었죠.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거짓말 같은데. 혹시 커피 한잔 할래요? 30분 후 학교 근처 카페. 김유진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모든 걸 털어놨죠. 대사관 면담, 귀국 통보, 친구들의 외면. 들으면서 김유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과하고 글을 지워야 할까요? 류주한 씨가 쓴 글, 저도 봤어요. 그래요? 정말 좋았어요.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하지만 제 나라에서는 김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하지만 그게 변화의 시작 아닐까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오래 고민했습니다. 새벽 3시 결심했죠. SNS에 새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중국인이자 세계 시민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국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비판하실 분은 비판하세요. 하지만 전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두려웠지만 후련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메시지가 쏟아졌죠. 너 미쳤어? 이제 정말 끝이야. 돌아올 생각 마.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김유진 당신처럼 노력하는 사람 꼭 필요해요. 함께해요. 한국인 같은 조친구 용기 있는 선택 존경합니다. 심지어 몇몇 중국 유학생들도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너 덕분에 용기 얻었다.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죠. 난 강국의 국민이 아니라 미성숙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젠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유진의 메시지를 받고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류주한 씨, 제안이 있어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그녀는 노트북을 펼쳤죠. 서울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이 나가보면 어때요? 저와요?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히려 류 씨가 필요해요. 화면에는 대회 주제가 떠 있었습니다. 신뢰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김유진이 설명했죠. 한국과 중국의 결제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서 양쪽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전 이미 실패한 사람인데.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죠. 트러스트페이 면접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날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회의는 도서관 스터디룸에서 했죠.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정말 편리해요. QR코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죠.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약하죠? 김유진이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편의성에 치중하다 보니. 한국은 반대예요. 보안은 철저한데 가끔 너무 복잡해요. 우리는 밤새 토론했습니다. 처음엔 의견 충돌도 있었죠. 이 부분은 중국 방식이 확실히 효율적이에요. 효율성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용자 신뢰가 우선이죠. 왜 항상 신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죠. 죄송해요. 제가 또. 김유진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충돌이 필요해요. 그래야 더 나은 답을 찾죠.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트러스트 체인이라는 서비스를 설계했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중국식 간편 결제의 편의성을 결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식 꼼꼼함은 어떻게 넣죠? 김유진이 고민했습니다. 사용자가 보안 레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어때요? 어떻게요? 일상적인 소액 결제는 중국식으로 간편하게. 중요한 거래는 한국식으로 꼼꼼하게. 그거 좋네요.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힘들었죠. 김유진의 한국식 꼼꼼함에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이 코드는 왜 3번이나 검토해요? 에러 하나가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중국에서는 일단 출시하고 고쳐요. 속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보안 사고가 나는 거 아닐까요? 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류 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기회를 놓칠 수 있죠. 김 씨 방식도 맞아요. 금융은 특히 신중해야 하니까. 그럼 절충안을 찾아볼까요? 네, 좋아요. 발표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긴장돼요? 솔직히네. 작년 면접의 악몽이. 이번엔 달라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네요. 발표 당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은 참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뢰와 효율의 균형을 찾는 트러스트 체인을 소개합니다. 제가 기술적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되
사용자 경험은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김유진이 이어받았죠. 한국의 보안 기술과 중국의 UX 디자인을 결합했어요.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보안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두 나라 시스템의 단순 조합 아닌가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각 시스템의 근본 철학을 이해하고 융합했습니다. 효율성과 신뢰성이 상충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김유진이 덧붙였습니다. 실제 베타 테스트에서 한국 사용자의 87%, 중국 사용자의 91%가 만족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3위 마이너스 트러스트 체인.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김유진이 말했습니다. 류 씨, 이제 반쯤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도 라면은 중국식으로 끓여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한 심사위원이 다가왔죠. 두 분의 프레젠테이션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를 강점으로 바꾼 점이요. 감사합니다. 혹시 졸업 후 계획이 있나요?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은데.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유진의 다음 말이었죠. 저희는 팀이에요.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함께라는 단어에서 시작된다는 걸. 6월의 마지막 주 서울대학교 대강당. 졸업식장은 학사모를 쓴 학생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교환학생 과정을 마치는 특별 졸업식이었습니다. 류즈한. 여기에요. 김유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한국 학생들이 서 있었죠. 사진 찍어요. 다 같이.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저도 그들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죠. 식이 시작되고 경제학부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올해의 최고 발표상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 상은 학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문화 간 이해와 협력을 가장 잘 보여준 학생에게 수여됩니다.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수상자는 중국 칭화대학교 류즈한 학생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리며 단상으로 올라갔죠. 학부장님이 상패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류 학생은 진정한 글로벌 인재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융합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마이크가 제게 넘어왔습니다. 강당 가득한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큰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죠. 14억 인구, 5천년 역사, 세계 2위 경제대국. 그것이 제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초기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건 경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신뢰를 쌓는 법, 함께 성장하는 법이었죠. 김유진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큰 나라 사람이라 자부했지만 이제는 작은 나라의 큰 질서를 배웠습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 그것이 진짜 국력이라는 걸 깨달았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배우는 중국인, 성장하는 중국인, 협력하는 중국인이 되겠습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죠. 한국은 작지만 강했고 강하지만 겸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뜻밖의 인물이 다가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영사님이었죠. 류 학생. 긴장이 됐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네. 중국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그 변화를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교정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죠. 정문 앞,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문구 아래서. 김유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네.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무슨 계획이 있어요? 배운 걸 나누려고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길 바라요. 태극기와 오성홍기가 나란히 걸린 국제관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엔 저 두 깃발의 크기만 비교했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크기가 아닌 색깔의 조화를 보게 됐으니까요. 존중이 경쟁력을 만든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김유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약속이에요. 당연하죠. 이번엔 제가 진짜 중국을 보여드릴게요. 배우는 중국, 성장하는 중국을요. 해가 지는 서울의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하늘 아래서 저는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죠. 나라가 크면 좋죠. 하지만 마음이 더 크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진리였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 1년 만에 밟는 고국 땅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어머니가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어. 아버지는 여전히 근엄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는 미소가 있었죠. 많이 성장한 것 같구나. 네, 아버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떤 나라던가?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죠. 작지만 단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존경할 만한 나라였습니다. 아버지가 백미러로 저를 보셨습니다. 존경이라. 그 단어를 쓰는구나. 네. 힘으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존경받는 나라였어요. 일주일 후 칭화대학교 대강당. 해외 교환학생 경험 공유회라는 행사에 저는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강단에 서자 500명이 넘는 후배들의 눈빛이 저를 향했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하고 돌아온 류주한입니다. PPT 첫 화면에는 서울의 야경이 떴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죠. 선배님, 한국은 어떤 나라였나요? 정말 우리가 배울 게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했을 법한 질문이었죠. 여러분,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강국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GDP요. 인구요. 군사력이요. 역시 예상했던 대답들이었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신뢰와 존중이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작은 나라의 큰 품격이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다름을 존중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었죠. 화면에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들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이 더 큰 힘을 만든다는 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안 좋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중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더 위대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힘에 겸손을 더한다면요. 왕하오가 앞줄에서 듣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죠. 발표가 끝나자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배,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정말 한국어는 어려웠나요? 질문 공세 속에서 한 여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중국의 자존심을 버렸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 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존심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찾았죠. 진짜 자존심은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거니까요. 한 달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베이징의 한 스타트업에서였죠. 한국계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류주한 씨, 당신의 발표를 봤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한중 협력 프로젝트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면접 날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크기를 보는 시각이요. 중국은 큰 것이 강하다고 믿고 한국은 강한 것이 크다고 믿죠. 둘 다 맞습니다. 함께하면 더 맞고요. 합격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사무실에는 두 나라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처음엔 문화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용해 갔죠.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
6개월 후 우리 팀은 회사 최고 성과를 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중국인 동료가 말했죠. 지한 형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왜 일을 잘하는지 알겠어요. 한국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류 대리님 덕분에 중국의 추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배웠어요. 저는 두 나라 동료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강국은 크기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에요. 우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김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속 지키고 있어요. 배운 걸 나누면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어요. 답장이 왔죠. 자랑스러워요. 그게 진짜 글로벌 인재죠. 창밖을 보니 베이징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별들이 모여 큰 빛을 만들듯이 작은 존중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거라 믿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죠. 진짜 강국은 크기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작은 나라에서 배운 큰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힘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